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지난 12월 9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날은 TV 뉴스를 좀 중점으로 좀 봐왔죠. 또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집회, 또 촛불 시위라고도 하죠. 촛불 시위를 통하여 성난 민심, 즉 국민들의 힘으로 좀 더 나은 정치를 추구하는, 또 기존의 기득권, 또 너무 또 좀 뭐라고 할까요? 서민들 입장에서 너무 정말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직면했을 때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한 국민들의 마음 속에 또 얼마나 좀 억울함,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가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찍어줬을까, 이제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나라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노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가 유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는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요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유신 시대의 종말이라고 할까요? 즉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에 좀 앞장서고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한 박정희 대통령, 물론 공과 사가 있고 또 잘한 부분은 잘했고 또 잘 못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하셨죠. 하지만 아직도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하고 담소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옛날이 좋았다라고들 말씀하시죠.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완전 선거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지역에 방문을 하면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해가지고 다들 지지를 보내주니까 정말 선거의 여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박근혜 씨를 선거의 여왕이라 하고 박근혜 씨를 좋아했냐? 물론 그 내면을 본다면 그분이 지니고 있는 뭐 인격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존경할 부분도 있겠죠. 뭐 사람이 무조건 다 전부 다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알게 모르게 나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부족하고 다 어딘가 모르게 좀 나약하고 또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100% 선이, 즉 천사와 같은 마음이 100% 있는 사람은 없겠죠. 때때로 좀 이상한 생각도 하고 때때로 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라고 할 정도로 좀 가하고 좀 안 좋은 생각도 본인은, 또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씨를 놓고 본다면 박근혜 씨가 지니고 있는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한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주면서 믿고 따랐다, 요거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박근혜 씨 딱 생각하면 아버지가 생각하고 또 어머니가 생각나죠. 즉 박정희 씨하고 유영수 여사, 즉 총에 맞아서 좀 비명을 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진짜 총에 맞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씨라고 딱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안 됐다 일단은, 그렇죠? 또 불쌍하다.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독재를 했지만은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이바지했다.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분, 유영수 여사는 그래도 국민들의 눈물을 어느 정도는 닦아주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처로운 표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지 않았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요번 기회로 해서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10분으로 인하여 이제 유신 시대의 그 암울, 또 그런 유신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던 좀 애처로움,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함, 그런 동정표로 그래도 옛날이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라진,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또 시장 선거, 구초장 선거가 됐든 꼭 누구의 의안, 누구 쪽에 편 들었기 때문에, 어디 당이기 때문에, 또 어디 당 속에 포함된 친 누구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분을 찍어야 된다. 이제 요런 거는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된, 어떻게 보면요, 2016년 12월 9일 그날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정말 획기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됐던 다음에 하게 되는 지방선거가 됐던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이제는 누구 쪽 사람이다. 요런 얘기가 없고 사람을 놓고 또 당을 놓고 사람을 놓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볼 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즉 박근혜 대통령가 탄핵이 됐다고 무조건 또 기뻐하거나 또 뭐 좋아하거나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또 어둠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요번에 박근혜 씨가, 물론 박근혜 씨가 잘못이 크죠. 아니 정치를 이렇게 만든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그렇고 국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경제 대국에서 OECD 국가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즉 10등 안에 드는 국가가 아니 대통령이 온갖 부조리와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정말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그때 참 데모를 많이 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촛불 시위나 좀 평화적 시위를 추구를 했지만은 그때는 보드블랙을 깨서 돌멩이를 만들어서 던져야 되고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들고 또 다녀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시위를 막는 분들, 즉 경찰 입장에서는 백골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경찰 중에서도 이제 유단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다가 헬멧에다가 그냥 옷은 또 튼튼한 옷, 에다가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학생들을 개패듯이 잡아들이는, 그러니까 백골단 애들하고 맞짱을 떼야 되니까 일반 대학생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뭐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뭐 몽둥이를 들겠습니까? 저희가 뭐를 들고 그분들하고 시위를 하겠어요? 뭔가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바로 그냥 백골단이 투입되는 그런 시대였고, 사람들만 모이면 그냥 체류탄을 뿌려대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의 시위라는 거는, 즉 데모라는 거는 정말 백골단하고 의경하고 경찰들하고 맞짱을 떠서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시위였다면 정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코를 막고 눈물을 흘리며 그 체류탄을 인해 가지고 코에 치약을 바르고 눈 밑에 치약을 바르고 어떤 경우는
랩을 해가지고 눈을 둥둥 쌌어요. 랩을 해가지고. 왜냐면 눈이 따가우니까 체류탄을 하면. 이제 그런 시 문화에서 정말 2016년 우리 11월 달부터 시작한 그 촛불 집회를 보면 정말 굉장히 민주화가 됐다. 한편으로 보면 또 기쁜 마음이 들고요. 또 행복한 마음도 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인해서 국민들 의식은 이 정도로 성숙했고 국민들 의식은 이 정도로 민주적이다. 요렇게 국민들은 밖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국민들은 밖에 나가는데 정치자들, 즉 기득권 측,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꼭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 손을 놓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 거를 꽉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점차 발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2016년 12월 9일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오래 누려왔던 그 유신체제의 그런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떼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역사적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죠. 그런 와중에 정치도 요란한데 이 탄핵을 하기 이전에 이제 11월 3일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제 꺾이는 찰나에 거기에다가 뭐 최순실 사건부터 탄핵 사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또 경제적으로 보나 그다지 뭐 좋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부동산 쪽에서 본다면 즉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요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상가가 됐든 매집을 즉 매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좀 꺼려 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016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표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1877세대가 거래가 됐고 10월 달에는 12,998세대가 거래가 되었고 11월 달에는 11,137세대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좀 현재까지 거래량이 1,699세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뭐 세대수가 그다지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난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12월 12일이죠. 그런 와중에 보니까 또 요 기사를 보니까 2016년 12월 8일 날 이게 기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날짜가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699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로 놓고 보면 한 8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했겠죠. 물론 요 기사가 된 날짜는 2016년 12월 8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기준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 30일 중에 7일이 지났는데 1699세대다. 근데 그만큼 거래량이 뭐가 됐다? 이제 감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거래량만 감소된 것뿐만이 아니죠.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즉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경우에 10월 달에는 매매 금액이 약 15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달 현재는 이제 13억 원에 거래가 된다. 즉 10월 달에 비해서 두 달 만에 매매 거래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강남 개포동의 개포 주공 아파트 전용 면적 42제곱미터 10월 달에 매매 금액이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두 달이 지난 현재 와서는 매매 금액이 9억 4,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약 한 1억 원 이상이 이제 매매 금액이 하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가 요즘처럼 지금처럼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내 사정이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국외적 사정도 정치적으로 보나 또 세계 경제적으로 보나 이게 불안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은 우리가 부동산 규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해서 2016년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인하하고 또 아파트 분양 가격을 자율화시킨다. 이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은 이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풀어줬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잡아나가겠다라는 취지에, 즉 그동안은 부동산을 풀어주는 정책을 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잡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잡는 규제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중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타켓은 너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타켓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1년에 2억 내지 3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분양권 열풍, 광풍, 1순위 마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청약 시장에 과열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작은 소형 아파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작은 소형 아파트를 규제하는 정책이 결코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와 또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다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거기다가 세종시, 그리고 과천 요런 데에서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는 6개월이고 공공 아파트는 1년이다. 요렇게 즉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아파트 분양권을 이런 전매를 허용을 했다가 이제 1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을 받든지 했다면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가 불어. 즉 전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지 말라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아파트를 반드시 입주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은 분양권 전매 허용이라는 것은 보통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대략 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고 1년 지난 후에 프리미엄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받고 팔아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한테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즉 이전을 해주는 거죠. 단 아직 아파트가 완공이 안 돼 있잖아요. 분양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 안 돼 있기 때문에 분양권만 사고팔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1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강동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가 불허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와중에 분양받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사고팔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분양권 시장을 이제 잡아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런 분양권 시장하고 또 금리 인상, 거기다가 뭐 최순실 사건, 요런 게 여러 가지로 터져 나가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미국발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결코 더 좋아진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여건이 이러하다면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존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급매물로 하나씩 두 개씩 던진 요런 시대적 상황이고 요런 부동산의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오고 있다, 또 직면해 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거, 그러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하고 전국에 있는 분양권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좀 재미가 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하염없이 떨어지고 또 하염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고, 예를 들어서 1997년 10월 달에 IMF가 터졌을 때 그 다음 달에 보니까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갑자기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998년도 초반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국가 부도 사태가까지 일어났는데 아파트는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로 인해서 취득하는 사람들보다는 아파트는 끝났고 부동산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전세 사고 싶어. 그래서 기본융자가 돼 있는 집에 그냥 사람들이 매매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가격보다 지금은 한 더 많이, 뭐 곱하기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마냥 떨어지고 마냥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일정 단계 상승을 한다면 일정 단계 하락이 되고, 또 일정 단계 하락이 됐다면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 단계는 또 상승이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간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 2달 뒤에 팔아야 되는지, 또 6개월 뒤에 팔아야 되는지, 1년 뒤에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거래되는 거로 보고 또 거래를 성사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교육을 또 하는 거고 또 요러요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경험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니까 이제 하나의 작은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당장 한 달, 2달, 6개월 뒤를 보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또 제가 부동산 관련 업을 이렇게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또 부동산 관련해서 또한 재테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강의를 한 시점부터 본다면 저는 부동산은 길게 보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은 길게 보라고 했어요. 5년 뒤, 10년 뒤를 보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떨어진 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10년 전 가격,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아파트를 사셨다면, 여러분이 사시는 주변에 토지를 사셨다면 10년 전 가격보다 떨어진 아파트나 떨어진 상가나 떨어진 토지는 많지는 않겠죠. 물론 전부 다 100% 올랐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안 좋은 거 사신 분들은 안 좋은 거 샀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 예를 든다면 그냥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셨다면,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시고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이 현재 전세를 사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도시급의 아파트들이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놓고 비교를 하면 거의 떨어진 아파트가 그래도 있다면, 그거보다 곱하기 한 수십 배나 되는 많은 아파트들은 아마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한 달, 두 달, 6개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년, 한 4, 5년, 길게는 10년 뒤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파하고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오는가 초조함에 떨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공포도 즐기라는 거죠. 와우, 한 15억 하던 게 지금은 13억 하네. 그럼 2억이나 떨어졌네. 물론 얼마나 속이 아프고, 또 15억에 사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최순실의 여파가, 이 촛불의 여파가 이렇게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거대한 사건까지 밝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이거는 누가 생각을 했겠냐.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연속으로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게 연속으로 터지다 보니까 하락폭은 더 컸다라고 생각되고, 요게 언제 그러면 끝날 것이냐, 요거는 함부로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파가 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요 또한 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만회하고 복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1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와 전국에 있는 분양권 아파트에 정부는 중점을 두고 규제를 푼다는 거죠. 즉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1년 사이에 몇 억이 올랐다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억 정도는 당연히 또 떨어져야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분양권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권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정도가 됐다면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 10월 달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6천만 원이라면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프리미엄이 확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경우는 프리미엄이 1,000만 원, 2천만 원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좋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10월 달에는 6천만 원인데 현재 4천, 5천으로 버티는 지역이 있었겠죠. 또 어떤 지역은 프리미엄이 3천만 원짜리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분양가로만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요 또한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이나 분양권은 우리가 이 전매가 허용됐다면 사고팔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투자를 하고 재건축을 투자를 할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거주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이 많지 않나요? 투자의 목적이다 보니까 요런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 특히 재건축하고 분양권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오니까 가장 심하게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재건축하고 분양권이 가장 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나왔다고 해서 재건축과 분양권이 아닌, 즉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라 한다면 크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는 못 보는 거죠. 즉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배종찬 교수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말을 너무 좀 이렇게 꺾고 꺾는 듯한 느낌이 드시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이나 분양권 아파트 즉 프리미엄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내지 15%가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올 초 대비하면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아니 10 내지 15%가 빠졌다 하더라도 올 초 대비하면 그래도 빠진 거 아니야. 올 초에 대비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요런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10% 이상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고 분양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발생한다면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떨어지는 게 요것도 정당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요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다시 반등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언제 반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매도인, 즉 팔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가 않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가격은 떨어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하고 즉 매수자가 없가니까 내가 급한 경우는 더 떨어뜨려서 팔아야 되니까 이런 거 우리는 흔히 또 어떻게 보면 급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급매물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당연히 15억짜리가 13억 한다, 10억짜리가 9억 한다, 8억짜리가 지금 7억 2천만 원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해서 급하게 던질 것은 아니라 요 사태를 시간을 두고 유유하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등을 주는 그 시기가 있을 것이요. 또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지금처럼 쭉 올라갔다가 올 초 대비 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서울 경기도 아파트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2016년 11월 12월처럼 다시 하락하는 시기도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염없이 떨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요 시기 난다면 급매물이 쌓이고 있는 요 시기라면 오히려 역발상이죠. 남들이 공포를 느끼고 막 던질 때 여러분들은 요 공포를 요런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직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물론 이렇게 강의를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전세가 좋아,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왜냐하면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무조건 파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핵심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분위기를 눈여겨보시고 급하게 억지로 더 싸게 던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또 나는 여유 자금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살 게 아니라 좀 한 달, 두 달, 한 몇 달 정도 또 지켜보는, 그래서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눈여겨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쯤이면 들어갈 타이밍이 되겠구나라는 그 감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기가 되면 또다시 뭐 칼럼을 쓴다거나 뭐 하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 방송의 결론적으로 보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건 없다, 하염없이 올라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잘 흐름을 타야 되고 떨어질 때는 언제 바닥일 것이냐 바닥을 예측하면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